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지금 어닝 시즌 한창인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떤 기업을 좀 눈여겨봐야 하고 어떤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지 좀 미리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하이테크 기업들의 그 실적이 많이 네. 발표되는데요. 사진 공유 응용 프로그램을 다루는 그 스냅채팅이 화요일 날 발표가 되고요. 그 이후에 테슬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통신 업체인 T모바일과 버라이즌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주 후반에는 아마존닷컴 그리고 트위터 등이 아무래도 주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통신업체인 T모바일입니다. 이 회사는 같은 업종의 스프린트와 합병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합병은 미 연방통신위원회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몇몇 국가들이 합병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실적 전망에 따라서는 통신 서비스 관련주가 크게 요동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화요일 날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날드 그리고 치포틀레 그 멕시칸 그릴이 실적이 발표됩니다. 이 중에서도 치포틀레 그 멕시칸 그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CEO가 레스토랑 운영을 또 새롭게 바꿨고요. 또 마케팅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디지털 판매 주력을 했던 그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실적 성과가 가시화된다면은 패스트푸드 업계 같은 경우에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종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도 새로운 오래된 그 기업들의 그 변신도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결국 S&P 500 기업의 3분기 순이익 증가율은 마이너스 3%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최근 주가 조정을 거쳤던 만큼 실제 실적 발표가 예상 대비 좋게 나온다면 이번 주에 증시도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기업 실적을 좀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는 기업도 있겠지만 부진한 기업이 많아진다면 금리 인하 부분에 좀 더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준금리 인하 이제 29일, 30일 사이에 정해질 텐데 이 부분 좀 내려간다고 보십니까? 네, 그 9월 FOMC의 그 점도표를 보면요. 7명의 고위직들이 금리 인하를 예상했는데요. 여기에 콜린 파월 의장이라든지 그리고 부의장 세인트 루이스의 블라드 총재도 포함이 됐지만 지난주부터는 메파인 크리스 에반스 시카고 은행 총재까지도 추가 금리 인하를 검토해도 좋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FF 금리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10월 금리 인하 확률이 이전에 15일까지만 하더라도 72%에 불과했는데 아무래도 주 후반 들어오면서 88%까지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연준 내에서 베이지북을 보면은 경기와 관련된 성장 전망이 완만하게 확대해서 느린 속도로 확대로 하향 조정한 것도 있고요. 또 9월 소매 판매와 같은 주요 경제 지표들이 부진했던 것이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두 차례 보험적 금리 인하였다면 이제는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한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주시장도 한 가지 호재가 다음 주부터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아시아 증시 보면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8월 6일을 저점으로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는 아니지만 올라오는 모습인데 어떻게 바닥을 좀 다졌다고 글로벌 경기가 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8월 달 이후부터 하나둘 상승 기조로 돌아서는 모습이 뚜렷한데요. 일본을 제외한 MSCI 아시아 지수를 보더라도 8월을 바닥을 치고요. 지난주까지 한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무역 전쟁 당사국인 중국 같은 경우에도 7월 대비해서 7.3%나 올랐고요. 우리나라는 10.6%, 그리고 대만은 10.5% 상승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연초 대비 지수 상승률만 보더라도 무려 23%에 달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TSMC라든지 반도체 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연말, 연초로 갈수록 주가 상승 압력도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아시아 증시의 업종별 주가 상승을 보면요. 정보 기술이라든지 일반 소비재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정보 기술은 연중 최고치에 근접한 상태고요. 아무래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IT 경기 회복세가 뚜렷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중에서도 아시아 반도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증가세가 지금 하락세에서 반등세로 지금 돌아선 상황이고요. 또 일반 소비재들까지도 아시아 증시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11월 칠레에서 열리는 에펙 정상회담에서 미중 정상이 아무래도 구체적인 무역 합의안과 관련된 사인을 한다든지 추후 2단계, 3단계 무역 협상과 관련된 긍정적인 신호를 주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의 그 반등세도 좀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동안에 무역 마찰로 인해서 가장 크게 하락했고 환율도 크게 절하됐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등의 실마리를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 쪽 한번 여쭤봐야 될 게 중국이 지금 바이오류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6% 경제 성장률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던 중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최근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미중 무역 분쟁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점들을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6% 성장 목표를 사수하기 위해서 정책 총동원령이 내려졌는데요. 아무래도 2조 유엔의 기업 감세라든지 증피세 개혁, 여기 기업들의 보험료율 인하뿐만 아니라 수요 자극 정책을 다 펼쳤지만 1992년 이후에 27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뜨리는 것을 막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그 분기별 성장률을 보더라도요. 작년 1분기에 6.8%를 고점으로 5분기 연속 둔화세가 뚜렷했는데요. 아무래도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수출이 좀 둔화되면서 기업의 생산 활동이 악화됐고요. 또 이에 따라서 소비 심리마저 계속 얼어붙는 그런 모습입니다. 감세나 SOC 투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계속 펼쳤지만 일시적인 경기 부양책에 불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은 경제 기초 체력을 높이는 쪽으로 주안을 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성장률 목표인 6%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진짜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를 개혁시키거나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는 정도의 그 강력함을 보여주지 못했을 경우에 중국 그 경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추락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은 이제 뭐 성장 부진을 탈피하고자 대대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일회성 재료들이 나온다면 그렇게 크게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양책이 성과를 좀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기존에 중국 정부가 내놓는 대규모 자극 정책들이죠. 재정 정책, 금리 인하 같은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는 시대에 들어간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맞지도 않고요. 또 중중국 함정에 빠져들면서 투자의 한계 효율, 투자가 GDP 단위 한 단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투자되는 돈이 이전보다는 천문학적으로 더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조금 늘린다고 해서 경기를 부양시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주택 버블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요. 이 때문에 경기 부양을 통해서 풀린 돈이 다시 주택 버블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돈을 푸는 밑빠진 그 독에 물 붓기식 정책은 앞으로 쓰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경기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인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휴전하거나 관세를 그 철폐하기 위해 미국의 진짜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양보안을 내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경기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책 대출 금리인 그 최고 대출 금리죠. LPR이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 4.2%인데 이를 더 낮추는 방안이 있고요.
또한 지준율을 현재 13% 정도 되는데 추가적으로 1%포인트 정도 더 떨어뜨린다면은 아무래도 1조 6천억 위엔 정도의 대출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의 자금난도 해소시켜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더 나가서 인프라 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방 정부의 그 특별 채권 발행을 좀 더 증액시키는 안, 그리고 상반기 소비의 그 성장 기여도 한 60%에 달했기 때문에 자동차나 가전 보조금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노인 간호, 의료와 같은 제3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과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연계된 이런 그 발전 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안들, 규제안들이 앞으로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말씀해 주신 대로 중진국 함정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무역 전쟁 장기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힘이 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 쪽에서도 게임 체인저가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좀 꼽히는 게 있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차 산업 중심의 발전 전략이 3차 산업으로 바뀌면서 GDP 대비해서 한 50%가 3차 산업에서 창출되는데요. 이 때문에 GDP 1%만 올리더라도 고용 유발 개수가 무려 200만 명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만약 6% 성장이 조금 깨지더라도 연간 1,200만 명의 고용이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3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정책안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5G와 관련된 그 80조 원의 직접 투자를 통해서 3천조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 여기에 2천만 명 일자리 창출 정책들을 좀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5G 특허 출원 건수가 전 세계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5G 제품의 제조에 필수적인 표준 필수 특허라고 하는 SEP 같은 경우에도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4D 같은 경우에서는 유럽이 이런 표준을 가져갔지만 5G에서는 중국이 대단히 약장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기지국도 연내 15만 곳에 달할 정도로 설치에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15만 곳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2배 정도 되고요. 미국의 15배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5G 예약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AI,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IT 비즈니스 쪽에도 상당한 새로운 그 비즈니스가 창출되는데요. 이 때문에 반도체나 전자부품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수요도 급속히 증가할 수도 있고요. 이후에는 하드웨어 보급에 따라서 아무래도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수요도 상당히 커지면서 중국과 관련된 이런 그 5G와 관련된 서비스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은 5G를 지렛대 삼아서 내수 시장 확대를 충분히 유도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라든지 반도체와 관련된 생태계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 쪽은 제2의 특수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투자하실 때 꼼꼼하게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쪽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